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집값 바닥이다. 집값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바닥에 가까워졌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크게 이유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뭐예요? 하반기에 금리 인하일 거다. 두 번째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 세 번째는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다.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세가 올라가는 상승폭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고 아직도 2년 전에 비해서 역전세가 심하고 갱신 가격이 신규 가격보다 높은 이중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두 번째, 금리. 미국에서 금리 내리더라도 많이는 못 내리죠. 우리나라가. 분양가는 말도 안 되고 원가 까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대출 총량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대출 총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주담대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는지, 현재 주담대와 집값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특히 하반기에 금리 인하한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제부터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5년 전에 받은 2%대 주담대가 5%대로 올라갔다. 그래서 5년 전이면 2019년이죠. 2019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B씨가 다음 달 말이면 고정금리가 끝난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기 채권으로 자금 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5년 고정 후 변동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정책대출이 아니면. 근데 보니까 5년간 2.7%의 금리를 냈는데 얼마 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순간 5.2%의 이자율이 적용이 된다. 대신에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으면 5년 고정으로 3.67%의 주담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입니다. 5.2%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 대출 받든지 상환할 여력이 되면. 이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래서 1, 2%대의 저금리를 적용을 받다가 갑자기 높은 이자율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3.6%로 또 갈아탈 때 생각을 해보면요.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5년 전에 없었는데 지금은 DSR이 있죠. 5년 전에 영끌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은 이제 5년 고정 끝나고 변동금리로 갈아탈 때 다시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요것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은행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나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손실도 생각을 해서 고민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지금 바닥 찍고 올라가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매물이 왜 이렇게 늘어나겠냐. 떨어질 때 늘어났다가 금리 막 낮춰주니까 좀 들어갔죠. 그래서 이때 대출 막 늘어나니까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다시 83,000번대 또 찍었습니다. 계속 고점을 찍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주담대랑 집값의 관계를 보시면요. 2007년 4분기부터 나오기 때문에요. 통계가. 그래서 증감률을 보려면 2008년 1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그래프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주담대 증감률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가격도 올라갔죠. 그런데 주담대가 빠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파리 대책 때문에 뭐 집값이 오른다, 무슨 규제책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담대가 빠지고 있는 와중에 호가를 올리고 사람들이 불안해지니까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오래 못 가고 빠지는데, 그죠? 또 주담대 늘어나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담대 빠지면 다시 쭉 빠졌죠. 그럼 주담대 빠지니까 다시 빠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지금 현실인 거고, 근데 반응이 점점 더 먼저 더 극적으로 나고 있다. 고점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여력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만드는 상황인 거고, 그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주담대는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까지 쭉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럼 주담대가 아예 바닥까지 찍어버리면 집값은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최근 이렇게 늘어나서 겨우 버티게 했던 주담대는 전부 다 정책대출이다. 3분의 2가 정책금입니다. 신생아 특례 지금 이야기 많이 나와도 신생아 특례는 한계가 있죠. 신생아 특례가 쇼킹하게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쇼킹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시작 전부터 본인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쇼킹하게도 신생아 특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대환이었다.
이런 상황인 거고, 전반적으로 지금 정책금융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정책금융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근데 정부가 돈이 많아요? 말씀을 드렸지만 은행권에서 정책금융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 들어가고 있다. 정책 대출 때문에 대출 증가세가 너무 커져서 대출 증가하는 걸 막으려고 금리 인상 들어가고 있다. 정책 대출을 얼마나 더 풀 수 있겠냐. 지금 심지어 신생아 특례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다른 대출을 더 많이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늘어난다 싶으면은 대출 회수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한은행부터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것들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고, 아직 신생아 특례 대출이 본격 가계대출 통계에 반영이 덜 된 상황이라는 소리죠. 이게 반영이 되면은 가계대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왜? 대출 총량 규제를 할 수 있다. 5대 금융지주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에서 2%로 관리를 한다고 했으니까. 즉 대출 총량 규제가 이미 규제는 안 했더라도 자체적으로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신생아 특례랑 이런 것들 때문에 벌써 주담대만 10조 넘게 늘었어요. 다른 대출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지만 주담대만 10조 넘게 늘었죠. 이대로 관리하려면 총선 전에야 어느 정도 풀어주겠지만 총선 끝나고 나면은 더 풀어줄 수 있을까요? 대환대출 더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런 대출들 때문에요. 터질 게 안 터지고 GDP 대비 가계부채가 잘 안 주는데 이거를 연착륙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준 사람들한테 뭐 특별 휴가를 준다느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 은행 부실화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안대를 씌워줬다.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줘야 되는데 진통제를 줘가지고 일단 안 아프게 만들었다. 잘했다. 이게 말이 맞냐. 이런 상황인 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던 2021년 8월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2021년에 대출 총량 규제가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주택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굉장히 급격하게. 왜냐면 거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완만하게 줄어들 때는 완만하게 떨어졌는데, 완만하게 늘어날 때는 완만하게 올라갔는데, 줄고 있는데 부축에서 거품 쌓이게 만들었으니까 조금만 상승폭이 줄어들어도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고, 여기도 지금 조금만 줄어들어도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더 빨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소리죠. 1분기까지는 몰라도 2분기부터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금처럼 부채가 늘어난 추세에서는 대출 총량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일부 회수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잡았다 라고 말하는 정부가 대환대출을 해주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냈죠. 그러면서 정책 대출을 풀죠. 그럼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부가 하라는 거 해주고 나머지에서 확 줄여버리는 수밖에. 이런 상황인 거고, 문제는 올해도 올해고 내년이죠.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하니까 오릅니다. KB에서 막 그런 분석 내고 있고 전문가들도 다 그런 분석 내고 있죠. 올라갈 때는 금리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고 금리보다 공급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던 인간들이 요즘엔 그런 거 들고 와가지고 올해 저점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내년이 더 심각해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위험하다. 내년엔 정책 대출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돈 엄청 풀어요. 자영업자 지원 또 40조 넘게 한다고 그랬고 PF 지원도 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정부가 세수가 적자가 나고 있죠. 적자가 나고 있는 와중에 자영업자들 지원, 뭐 PF 지원 이런 거 들어가면서 또 세금 완화를 하고 있죠. 총선 앞두고 일어나는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다 포퓰리즘성으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총선 끝나고 나서는 그 외적으로는 그 공약들을 지키지 않든가 아니면은 그 외적으로는 다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심각한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DSR.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는 스트레스 금리에 25%만 적용하고 있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부터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까지 번지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늘어나면서 50%로 늘어나죠. 내년엔 100%고 모든 대출에 다 적용이 됩니다. 뭐 떠오르지 않아요? DSR 1단계랑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갔을 때 집값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고 DSR 2단계, 3단계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가속화됐죠.
지금 딱 그때랑 똑같이 21년 말이랑 올해 상반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아직은 오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뭐예요? 지금 2019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서 개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로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많이는 못 떨어지죠.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 인상은 요때까지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중금리를 그 전부터 눌렀으니까. 그래서 은행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금리 올리고 있죠. 왜 그렇게 되겠냐. 억지로 눌러놓은 금리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갱신하는 사람들, 내년에는 이때 받았던 사람들이 갱신하게 됩니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때처럼 떨어지진 못하죠. 라는 것은 늘어나는 폭이 지금 늘어나는 폭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금리 내리면 뭐하냐. 역전세는 뭐예요?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2년 전보다 전세가가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이걸 봐야 되죠. 2년 전에 받았던 사람들이 돈을 받아야 되나 돈을 증액해서 줘야 되나 이 차이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5년 전이랑 이제 금리 차이가 저렇게 나기 시작하고 변동금리 감당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집 산 사람들 어떻게 되겠냐. 코로나 때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여파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심할 텐데 이런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답이 다 나오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주담대 빠지면서 1, 2월에 정책 대출로 열심히 올렸지만 그 정책 대출 때문에 다른 대출이 굉장히 막히면서 대출이 빠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 유동성으로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